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을 인간 이하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성격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본을 위한 노동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력, 잉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에너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여야 돼. 네. 내가 내 의견이나 소망, 감정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대로 말하면 네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굶어 죽어야 돼. 피를 빨래야 살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의 삶입니다. 지난 시간 5장 생명을 짜내는 노동에 이어 오늘은 6장의 제목이 공포의 집입니다. 네. 스릴러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네. 강수들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들 교수님, 네. 지난 시간에 네. 옥스퍼드? 옥스퍼드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왜 요즘 자꾸 머리가 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마산고등학교 차상으로 들어왔다는 거. 마산고등학교 차상으로 죄송합니다. 들어오면 너 옥스퍼드도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이 좀 실수를 하면 너무 좋아. 수석이 아니라 수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좋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 얘기 하려니까 좀 그렇다. 네. 강제 노동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꼭 하는데. 극단은 아닐 수 있는데, 네. 저도 독일에 있을 때 네. 노동 수용소 몇 군데를 가봤어요. 네. 그 문 앞에 가면은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동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다. Arbeit macht frei 가지고 너희라는 말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해석해보면 그렇게 돼요. 노동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히 노동하면 자유인간이 된다는 건데 진짜 그때 자유는 생각해보니까 누구의 자유고?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그 아우슈비츠 강제 노동 수용소라고 한 게 나중에는 가스실로 가는데 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노동을 시키고 죽였다 그렇죠. 예. 뭐 군수용품도 만들어내고 뭐 하여간 전쟁하는데 필요한 모든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왜 그 뭐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거를 통해서 또 돈 버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기 전에 노동자들을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기차에 실어를 보낼 때 그 장교가 벌써 그때 했다. 인간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 개 실었냐. 맞아요. 인간을 벌써 사물로 취급했다. 사물로 취급받고 그리고 바로 현장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는데 강제노동 수용소로 실려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여긴 사람도 있어요. 물건 취급을 당했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예전에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주가 노예를 죽여도 아무 죄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그렇죠. 소유물이었는데. 맞아요. 자기 소유물이니까. 지금 이제 강제노동 수용소에 들어갔던 인간을 갖다가 맞아요.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을 인간 이하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개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죽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그리고 장교보다 똑똑하면 바로 쏴 죽이는 장면이 쉰들러 리스트에도 나오죠. 근데 그게 왜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의 성격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인격체를 부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위한 노동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노동력, 잉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에너지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죽여야 돼. 내가 내 의견이나 소망, 감정을 그대로 살려놓고 그대로 말하면 네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굶어 죽어야 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영혼을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유에는 상품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할 수 있다. 맞아요. 상품 소유자는 상품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 상품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인간 노동력 상품이 바로 그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워낙 자유계약을 한 거잖아요. 평등하게, 형식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노동력을.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져갖고,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고용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점점 가난해지지 않고, 뭐,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땅이나 다른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분리되어 있다면 좀 잘 사는 사람조차도 노동력을 팔러 가야 돼. 결국은 이제 해답은 어떻게 땅과 사람이 결합이 되어서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갈까. 그게 이제 대안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근본 원인 때문에 나오는 거죠. 생산수단, 땅이나 기계나 원자재와 인간 노동력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인 문제죠. 최근에 교수님이 그 민들레 신문에다 칼럼 쓴 네. 걸 보면 네. 예전에는 공유지에서 땔감을 갖다가 맞아요. 마구마구 그냥 네. 땔감으로 주워야지 불도 네. 떼고 요리도 할 수 제가 있었는데 어릴 때도 그랬어요. 예. 예.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공유지가 뒷산에 못 올라가. 사유수단으로 예. 되는 잘못하면 총 맞아. 예. 사유지가 되었어. 사유지가 되었는 순간 그 인클로즈 운동이라. 예. 예.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요. 실제 그렇죠. 우리 그 일제 강점기 때도 저도 그 살림을 갖다가 맞아요. 그 일본에서 엄청 살림 감시원 이렇게 해갖고 맞아요. 거기에 땔감 해가면 사람들 두드려 패고 감옥에 쳐넣고 두드려 패는 것도 봤어요? 아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소설에 보면 맞아요. 그거 나무하러 갔다가 일본 그 산림청에다 건너가서 뭐 여자는 맞아요. 몸을 대신 주고 이렇게 맞아요. 풀려났다는 그런 맞아요. 얘기들을 이제 뭐 본 것 같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 1910년 무렵에 한일 합방 직후에 네,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이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토지의 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때 약삭 빠른 사람은 남의 땅도 지 걸로 앞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민법으로 보장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고발 고소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면서 결국은 사유재산 그 안에서도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화라는 것 때문에 노동력을 파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야 생계가 유지가 되니까 생계 유지하려 그러면 육체와 영혼까지 팔아야 돼. 그게 이게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영혼도 팔고 감정도 팔고 네.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어가고 맞아요.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얘기해서 노동력만 팔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인격 박탈됐다 그러지만 지금의 실업 문제들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문제가 모두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맞물려 있죠. 예, 맞물려 우리가 있다는 젊은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be ambitious. 예, 그렇게 말하는데 야망이나 꿈을 갖기가 힘든 것이 영혼을 팔아야 영혼을 팔아도 노동력을 팔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점차 이런 상황일수록 더 많은 영혼을 팔려고 하기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진지하게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죠. 참, 지금 다른 사람들은 자본론 해갖고 참 학문적인 걸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생명을 짜놓고 밀실살인을 우리 생활 추리하고 속에서 비밀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공포의 집, 이 제6장 공포의 집은 아까 제가 대충 이제 이 노동력 상품이 그렇죠. 상품 속에서 잉여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역사. 네, 맞아요. 예. 공포의 집이 왜 공포의 집인지 아세요? 공포의 집. 예. 옛날에 영국에서 인클로즈 운동 이후에 토지 사유화를 하니까 그 토지 공유지나 산에 뭐 나물도 캐먹고
뭐 가축도 키우고 하던 그런 땅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내가 소작할 수 있는 땅도 줄어들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화전민이 되고 그 토지가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도 화전민들 이야기 네. 나오잖아요. 산에 그 거린, 도적대, 뭐 산적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영국에서 15세기, 6세기 영국에서 국가적으로 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형제복지원 같은데 한 군데 몰아다가 구빈원이라고 말은 했지만 영어로는 workhouse, 노동의 집이에요. 여기서 노동 군기를 훈련시켜서 감시와 감독과 지휘하에 말 잘 듣고 순종하는 노동력을 만드는 다음에 공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찰스 디킨스의 이게 그 얘기들에도 되게 많이 맞아요. 나와요. 아버지가 정말 12살인가 아버지가 감옥 가고 갑자기 올리버 트위스트. 거기 나오는 그 얘기죠. 그 이야기예요. 거기서 막 도둑질도 배우고. 그러네요. 올리버 트위스트가 거기 구빈원에서 태어났죠.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노동교육을 시키는데 오늘날 우리는 노동교육 하면은 조금 몇 개월 교육 받으면 끝나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된 게 초등학교 때부터 엄격하게 시간을 지켜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다 훈련이 된 노동력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훈련시키면 금방 작업 현장에 투입이 돼요. 근데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거나 떠돌아다니던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나 기계 노동에 또는 기계 노동 이전이라도 이 자본가의 지휘와 명령하에 몇 시까지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해야 되는 이 리듬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조금 하다가 도망가는 거야. 이거 못하겠다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래서 때려잡는 게 유혈입법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가 공포. 헨리 8세 하에서 7만 명이나 죽였어. 이게 이해가 됐다. 예전에 맨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이래갖고 처음에 정규직을 안 하려고 그렇죠. 내내 일하다가 만 도망가고 그랬던 게 정규직을 안 하려고 하고 대부분 비정규 어떻게 기업가들은 정규직을 원하고 이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하려고 제발 정규로 출근해 주세요 했던 게 수백 년 전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노동자가 정규직 되겠다고 하죠. 그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 그 사실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죠. 자유롭게 산다는 거는 시간을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내 느낌이나 몸의 뭐 상태에 따라서 일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뭐 멍 때릴 수도 있고 또 A 하다가 B 할 수도 있고 이 다양해야 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남자들 보고 그런 얘기잖아. 군대 가야지 사람 된다. 그러니까 파시스트 교육을 받아야지 자본주의 사회에 익숙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파시스트까지 안 가더라도 아까 크게 보면 아까 나치 강제 노동 소용서가 연결이 되죠. 근데 보세요.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복지원이라든지 나치 강제 수용소라든지 이 모든 게 따지고 보면 공장에 가서 규율 잡힌 노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와 신체적인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기관들인 거예요. 그게 공포의 집이었구나. 교도소를 다른 말로 교정한다, 교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교정. 옛날에 우리는 형무소가 더 형무소 내지는 형무소 내지는 감옥을 교정한다, 사람을 교정한다 그러잖아요. 그 교정이 산업 자본주의에 맞는 인간으로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걸 알고 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가가 눈에 보여.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혈귀와 가로사회도 바로 그런 것들 속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과로사하고 장렬하게 돌아가셔야 자본에게 좋죠. 지금 우리가 이제
자본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전엔 그때 정말 인간이 노동자들이 뭐 7세도 노동하고 막 열 몇 시간씩 노동하고 이 역사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예. 네. 그동안 또 많은 노동자들이 싸워가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윤의 정체가 이제 잉여에서 나온다는 거 했는데 네. 아까 지금 그러니까 역사 과정 속에서는 이 노동 윤리라는 것들인 거죠. 맞아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제가 사장이에요. 예. 노동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예. 예. A는 자기 밥값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B는 자기 밥값만 하고 칼같이 퇴근해. 예. C라는 사람은 밥값하고도 그 이상 일을 해. 예. 사장 입장에서 누가 예뻐 보이겠어요? C지. C지. 네, C지. 밥값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밥값도 못하거나 밥값만 하는 사람은 탈락이에요. 예. 그죠? 자, 이게 이제 내 입장에서는 노동윤리인데, 내 입장에서 쓸모 있는 노동력이 되려 그러면, 첫째, 내가 일을 시키는데 말귀도 알아듣고 기술도 있고 일정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걸 노동 능력이라 그래. 그래서 그걸 가르치려고 학교에서 뭘 가르쳐요? 국어, 산수, 영어, 과학, 사회 다 가르치는 게 내가 일을 시키는데 자기 밥값 이상의 일을 할 역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첫 번째가 능력이라면 두 번째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도 뭐가 안 좋으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은 기본빵이고. 기본빵이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 태도? 그렇지. 태도, 의지, 자세. 예. 그게 윤리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억수로 뛰어난 사람이야. 예. 자격증도 많고 가방끈도 길어. 예. 그런데 회사 나오자마자 사장님 저 출근 30분 늦게 하면 안 돼요?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어. 한숨 자고 하고 싶어요. 예. 아니면 이거 오전까지 해야 돼. 싫어. 나 오전에 일 못해. 이렇게 개기면 어떻게 되죠? 취치. 그러면 이게 차려야지. 자기 밥값 이상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예. 되잖아요. 그래서 노동 의지, 노동 자세가 막 의욕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도 뛰어나고 의욕이 왕성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을 길러내는 게 근대적 근로윤리 교육이라고 그래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가 있고 군대가 있고 종교가 있고 병원이 있는 거죠. 아, 병원이 있고. 감옥까지. 예.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먹고 산다 하는 말은 네가 기술도 배우고 태도도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서 밥값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그 노동일이라고 키워드를 교수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포의 집의 키워드로 노동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노동일. 네. 예. 그 노동일에 그러니까 대해. 노동일이라는 말은 하루 노동 시간을 말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 노동 시간이 8시간 되기까지 그 이전에 16시간 하던 시절이 있었고 법으로 15시간을 정했다가 또 12시간을 정했다가 10시간 정했다가 8시간 이렇게 점차 내려오는 이제 그거는 사회 운동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노동일의 길이를 둘러싸고 예. 노사 간에는 노동과 자본 사이에는 끊임없는 힘 겨루기가 있는데 우리 고병건 선생의 그 자본 강의 책에 보시면 노동자 이야기는 노동자 이야기도 맞아. 왜냐하면 너무 길면 막 풀처럼 썰어져 가지고 일이 안 되니까. 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일정한 밥값을 주고 일을 시키기로 했는데 얼마나 길게 시키는가는 기업가 재량에 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키고도 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8시간 안에서 하더라도 일을 더 빡시게 시킬 수도 있고 그게 소위 자본주의 경영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 탐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시켜서 효율을 높일 것인가. 근데 이제 그거를 둘러싸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일리가 있고
일정한 시간만 해야 나도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내가 인건비 줬으니까 내가 쓰는 거는 내 재량권이다. 둘 다 말이 맞을 적에는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은 힘이 결정한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힘겨루기를 해서 협상을 하고 아이디어 정책 싸움도 하고 조직력 싸움도 하고 결국은 자본이나 권력이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동이 불리하긴 하지만 또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회의 1%가 자본과 권력이라면 99%는 노동이잖아요. 네. 숫자로 보면 이 99%가 단결하고 소통하고 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그렇지. 만약에 단결하고 연대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힘을 이길 자본이나 권력은 없죠. 저는 우리는 이제 8시간 노동제 쟁취하자라는 말이 요즘에 8시간 노동을 갖다가 안 지키는 회사는 별로 없으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12시간이었는데 맞아요. 그 대부분 12시간이었잖아요. 12시간 넘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70년대, 80년대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냥 10시간씩 일하는 건 보통이었잖아요. 보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잔업수당 준다고 하니까 잔업 더 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잔업수당을 더 주더라도 잉여가치 차원에서는 훨씬 이익이에요. 기업가 입장에서. 이게 그런데도 우리 잔업수당하고 야근수당하고 다 합해갖고 그나마 이게 살 수가 있었던 게 노동자들의 이때까지 맞아요. 삶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12시간에서 11시간을 해달라고 그렇게 싸웠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좀 보면서 그게 하고 이 구빈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올리브 트윗의 너무너무 불행한 고아의 얘기 같은 것들이 옛날에 바로 보셨구나. 네. 나오고 또 제인 에어에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인 에어. 예. 제인 에어가 가는 학교가 그 학교가 보면 애들이 막 소녀들이 거기서 막 좀 폐병 때문에 죽어나가고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굉장히 자선단체인 것처럼 얘기하고 거기가 막 굉장히 혹독한 교육이 구빈원도 초기에는 자선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네. 갈수록 산업 규율 노동을 강요하는 강제 노동 수용소를 닮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찰스 디킨스에 보면 스크루지가 스크루지 갔을 때 귀신들 데리고 막 갈 때 이런 게 나오거든요. 두 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 우리가 지금은 이 계속 우리 부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자본주의적으로 산다면 이 아이들이 클 거다. 하나는 범죄. 이게 범죄의 아이들이 왜냐하면 가난 속에서 그렇죠. 범죄와 가난이라는 생각해보면 찰스 디킨스가 자본주의 사회 병폐에 대해서 잘 그린 것 같아요. 초기 자본주의의 병폐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그려냈죠. 그렇다고.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노동법. 네. 이 장에 있는 또 노동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노동법에 이제 양면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노동법 하면 기업가 자본가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죠. 네.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다. 그런 얘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예. 예를 들면 노동시간 규제. 예. 예를 들면 산재, 산업안전. 이런 규정들 때문에 돈 안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한 측면이라면, 자본주의는 이 1세대 자본가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1세대 자본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본주의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면 노동자를 한 세대 다 써먹고 자기 새끼를 낳고 기를 힘이 없을 정도로 소진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음에 노동자가 없으면 일할 안 사람이 되죠. 없으면 네. 살아있는 노동이 없으면 안 그렇죠. 되겠죠. 그 살아있는 노동력이 대대손손 재생산되어야 자본가도 대대손손 이어지겠죠. 자본주의 사회도 유지되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정도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노동법은 노동권을 보호하는 한 측면도 있지만
자본주의를 보호하는 다른 유지하는, 측면도 있다. 자본주의 상승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 가능한 단기적으로는 비용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 관점에서 투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노동법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도 한편으로 보호의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자본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장벽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동법 안에서만 놀아라라고 하면서 그 노동법 안에서 노는 것마저도 불법으로 몰아가서 탄압하잖아요. 그게 그나마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나마도 이루어진 게 노동상권이 보장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나마 보장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부가 간부들을 갖다가 지금 가격 완전히 건폭이니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데 이때 노동귀족 이런 이야기는 노동조합 안에서 자체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할 문제지 바깥에서 노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귀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아니, 그리 따지면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자본귀족, 권력귀족부터 먼저 욕해야지. 저는 노동자의 목소리라고 하는 거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 번도 그 전에 해준 적이 없잖아요. 자본가들이.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경제의 그 발전상을 보라. 이럴 적에 기업가가 다 한 걸로 또는 권력자가 다 한 걸로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박정희가 닦았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집에서 새빵살이 하시던 맞아요. 노동자들. 그러면 그런 우리의 어른들이 이웃 형제 자매들이 다 노력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막상 그들의 이야기는 TV에나 신문에나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파업이 터졌을 때 이들의 애환이나 고통 이런 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런 장면들은 잘 안 나오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자의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제가 김명시 책 쓰면서 그때 사람들이 8시간 노동제 쟁취하란 말이 얼마나 혁명적인 요구였는가 제가 쓰고도 다시 실감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 8시간 노동제 쟁취하라는 말로 그들이 감옥도 갔어야 되고 목숨도 내걸어서 그들이 빨갱이라고 비난받으면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는 죽기까지 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한다면 이제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인데 그렇죠. 8시간 노동제 쟁취하라. 그게 역사적으로는 이미 뭐 1800년대 초부터 영국의 그 로버트 오웬이라고 협동조합 운동의 선구자 그분이 8시간 노동제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86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을 때 그때도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 교육 내지 교양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저녁이 공부도 있는 하자. 소위 저녁이 있는 삶. 소위 저녁이 있는 삶.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걸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1919년도에 ILO 국제노동기구죠.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표준으로 하자. 일단 구호로. 그게 제도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따지면 1800년대 초에서부터 전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고, 1919년부터 국제노동기구가 공식적으로 8시간 노동이 인간다운 삶의 표준이다. 근데 여전히 지금 대한민국 8시간 노동 아니죠. 지켜내는 사람은 드물죠, 그죠? 아니, 일단은 8시간,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8시간 노동 외에 어떨 때는. 생활비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야근이라든지 이런 거 해야지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1919년에 ILO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선진국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8시간 노동제를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식민지 노동은 그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식민지 노동자들을 아주 가혹하게 착취하는 것 속에서 이게 보장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이제 노동 조건의 양극화라 그럴까? 보통 우리가 선진국, 후진국 이야기하지만 노동 조건의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누어서 보면 선진국의 노동 조건을 선진화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서 후진국 내지는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에서는 여전히 15시간 내외의 노동을 수행하는 그런 현실이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노동 조건의 양극화가 관철되고 있고 그 사이에 대한민국도 보세요. 80년대 이전의 노동 조건이 지금도 뭐 부분적으로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면 옛날 우리나라 7, 80년대 노동 조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숨어들거나 감추어지거나 일종의 열악한 노동의 외주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얘기잖아. 80년대 맨 처음에 노동조합이 막 결성하고 이랬을 때의 노동운동의 단결력보다 지금의 노동운동들이 그만큼 단결된 목소리를 못 내는 가장 큰 이유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그런 식으로 노동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세분화, 차별화, 위계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 정도만 됐다라고 안주하면서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소통에 좀 무감각해지거나 눈을 감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이제 해외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국내의 3D 업종에 잔존해서 그늘 속에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실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절대적인 잉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노동 시간을 연장해 절대적인 잉여 가치를 늘리는 행위밖에 있을 수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근데 자본가들의 편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그 자본이 화폐로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건 투쟁이 있어야 된다면 상품이 화폐로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이 있어야 안 팔리면 안 되니까. 쓰레기로 버려지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가들 속에서는 무한 경쟁,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라는 게 정말 목숨 건 투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착취해갖고 내 이윤이 남지 않으면 내가 도산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쥐어짜내야 되는 거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든데 자본가도 자본주의 안에서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구제해줘야 돼요, 우리. 저는 그것보다 더 요즘에 이게 현실 속에서 좀 가슴 아픈 게 뭐 이제 길거리 가면 문 닫는 이제 이렇게 가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장영업자들을 보면 어떨 때는 자본가의 생각을 자본가가 도약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또 생활은 아니면 노동자들보다 지금 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10시간 이상은 기본이고 어떤 경우는 18시간씩 막 일하면서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힘들죠.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못 건지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을 닫지도 못해서 빚내 갖고 빚을 갖고 이렇게 이제 도태되어 가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안타깝지만 이 시스템의 원리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난하게 살더라도 이웃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허름한 땅이라도 내가 텃밭에 일구어 먹을 수 있고 조금 더 확장하면 마을이 공동으로 일해서 우리 자급자족 능력이 좀 키워지고 품앗이, 둘의 품앗이가 살아있고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루 종일 매달리는 노동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농촌에 가보면요, 큰 차원에서 보면 6개월 일하고 6개월 논다 하거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저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라다크 오래된 미래라는 책, 그렇죠. 왜 그게 각광을 받았을까요? 인정이 살아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사람 심성이 계산적이거나 사악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막 판검사가 이렇게 많이 엉터리 같이 뭐 그 나라에는 판검사도 그리 필요 없을 거예요. 동네에서 다 해소가 되니까. 그 다음에 물 맑고 공기 맑고 이런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닌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옛날 농어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산업화가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요 사람들도 그걸 굉장히 열망하는 경우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나중에 돈 벌어서 그런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 가난하더라도 막 이게 그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살아있고 막 진짜 그 드라마로 그런 걸 선호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사는 뭐 하동의 농촌에 가보면 지금도 막 서로 나눠 먹느라고 너무 많아서 미칠 지경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는 왜 자본과 자유 사회가 아름답지도 않고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너 빨갱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그동안 이제 자본의 입장에서 교육과 우리 병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만큼 규율 잡힌 노동력으로 만들어 온 결과 우리의 DNA가 변해버려서 그래.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해야겠죠. 그렇죠. 공포의 집은 공포의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의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두렵지만 직시할 때 오히려 탈출구가 생긴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갖다가 극복하는 것 중에서 제대로 아는 것도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손잡고 같이 공부하면서 제대로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다음 시간에도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만 기대하는 거 아니야? 같이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춘의 세상만사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30% 늘고요. 하루 10시간 노동하고 인건비는 고사하고 빚더미에 있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 부자들이 돈을 번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에서는 누군가 도산 폐업에 심지어 빚을 갚다 견디지 못하고 생명줄을 놓는 사람도 속출하는 공포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